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21세기 사람 중심의 정치를 말한다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조우석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조우석 작가님은 신문기사 출신이세요. 네. 그리고 뭐 중앙일보, 뭐 문화일보 거기 거쳐서 KBS 이사까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자유우파 강성 출신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네, 무서운. 강력하다. 네, 그래서 좌빨들이 네. 극우라고 하는 딱지를 저한테 자주 붙입니다. 아, 구구 딱지가 붙으셨다. 예. 근데 이거는 말도 아닌 얘기입니다. 네. 말도 아니고 극우는 총칼을 들어야지 극우입니다. 네. 그리고 쟤네 서양 정치사 맥락에서는 파시스트를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극우는 한 명도 없어요. 네. 억울하신 거죠, 지금? 억울한 게 아니라 잘못됐으니까. 잘못됐다. 쓰는 놈이 무식함을 드러내는 거니까. 네. 대한민국에서 극우는 단 한 명도 없다. 대신 극좌는 있다. 극좌는 누구냐? 통진당 이석기 같은 친구가 극좌예요. 그 친구는 총칼을 들고 나서도 대한민국을 들어엎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극좌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민주당 애들이 이석기 따라가려고 지금 발광하고 있다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네, 역시 예, 세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구구는 없는데 극좌는 있다 네. 하셨는데 네.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된 게 중요한 책을 하나 내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 관련돼서 긴급하게 저희가 모셨는데요.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께 우리 자기소개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말 그대로 신문기자만 했습니다. 신문기자 출신들이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잘 모른다고 그럽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화면으로 보시겠지만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분에 넘치게도 십몇 년 전에 박정희 관련 책을 냈습니다. 이게 2009년도인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덕분인지 박정희 대통령을 사랑하는 글을 여러 차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연으로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줄여서 박정희 재단, 상암동에 있는 거기에 이사로 한 6년간 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가 유신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유신 50년. 박정희 대통령이 72년도에 선포했던 유신 선포 50주년이 되는 해가 딱 올해입니다. 정확하게 5개월 뒤인 10월 달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많은 대중들이 함께 돌려보면서 생각을 더듬어 볼 수 있는 책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디어로 책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제가 전권을 받아가지고 책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자유파 책을 내는 아주 훌륭한 에디터 한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집자라고 그러죠. 그분을 모셔다가 이번에 유신, 10월 유신은 물론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10월 유신만 얘기하면 좀 빡빡하니까 사람 박정희, 정치인 박정희는 누구냐. 그다음에 5.16은 뭐냐 하는 것까지 더듬어 보자 한번. 그래서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그 어떤 책을 만들어 보자. 왜? 책은 콘텐츠 출발이니까. 이래서 제가 일주일 전에 만든 책이 아까 보여주셨던 숨결이 혁명될 때라는 책입니다. 네. 네, 제가 우선 물어볼 게 있습니다. 네. 그 책을 좀 전에 받아보셨죠? 네. 미리 보내드렸어야 되는데 책 받은 느낌이 어떻습니까? 아니, 굉장히 세련됐죠? 네, 세련됐다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리고 이쁜 것 같아요, 책이. 표지 그렇죠. 먼저. 왜 이렇게 세련됐냐면 네. 요즘에 유행하고 또 제대로 된 게 스티브 잡스처럼 네. 표지가 간결해야 됩니다. 미니멀해야 돼요. 네. 색깔이 요란하면 안 되고 활자도 너무 우악스러우면 안 되고 적절한 사이즈로 이렇게 책을 잘 포장을 했습니다. 자유파가 책을 만들면 책을 잘 못 만듭니다. 빨간색으로 나올 줄 알았습니다. 뭐 아주 원색에다가 요란스럽게 떠는데 젊은 사람들이 도망가는 책을 만들어요. 네. 저는 그게 아니고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오자. 그 사람들이랑 얘기를 나눠보자 해서 편집자한테 주문도 그런 식으로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고급스럽게 책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책 제목이 좀 궁금하지 않아요? 네, 숨결이 혁명될 때 이게 무슨 뜻이냐? 굉장히 서정적으로 서정적이다. 숨결이 혁명될 때 뭔가 좀
심쿵하더라고요. 네. 받는 느낌이. 좀 서정적인 느낌도 좀 네. 있고 마음을 이렇게 쭉 끄는 느낌이 있죠. 네. 10월 유신과 박정희 이런 게 아니고 네. 숨결이 혁명이 될 때 저 뜻은 제가 맺는 건 아닌데 네. 그 편집자가 작업을 했는데 생각만 박정희 얘기를 하지 말자. 우리의 숨결, 우리의 모든 행동거지 포함해서 말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행동, 생각, 그다음에 이런 일상, 삶 이런 것 자체를 50년 전, 60년 전 박정희처럼 다시 한번 그때의 정신을 되돌아가 보자 이런 뜻에서 저렇게 서정적인 제목을 다뤘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받았을 때 이 숨결이 무엇을 뜻하는 걸까라는 궁금증이 그렇습니다. 생기더라고요. 숨결은 생각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각만 얘기하지 말고 네. 우리 영혼까지. 우리의 그 존재의 모든 것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원래 숨결은 불교에서 특히 그렇고 그렇지만 인간 존재의 모든 것, 생명 그 자체로 얘기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포괄적이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제가 책을 받았을 때 좀 독특한 것이 네. 그 무려 17명의 집필자시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예. 너무 놀랐는데 네. 혹시 왜 그랬는지 그 17명은 이제 원래는 이제 올해 10월 달까지 책을 만들면 됩니다. 저는 네. 그거에 만족하지 않고 안 된다. 5개월 더 빨리 만들자. 그래서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네. 2022년 한 해 내내 박정희와 유신 그리고 5.16 전체를 얘기해 볼 수 있는 어떤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네. 그걸 위해서 이 텍스트가 있다. 이런 생각으로 책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섭외한 거는 우리 시대 박정희를 좋아하고 나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을 대충 막내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공무원 중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무원이 10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원래는 서구 기준으로 하면 더 많습니다. 공사에서 일하는 친구들도 다 공무원입니다. 공적인 일을 하니까 100만 명, 200만 명 되는 공무원의 영혼을 그대로 살렸다라고 하는 문체부의 한민우 국장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문재인한테 항변을 했다가 3년 전에 잘렸습니다. 가장 강력한 파면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법정 투쟁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복직이 이번에 됐던 네. 한민호 국장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반일 종족주의의 저자로 유명한 자유파의 큰 이름이 있습니다. 이영훈 교수라고 있습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하고 네. 동기죠. 이런 분도 계시고 해가지고 두루두루 변호사도 있고 심지어 탈북자도 있고 김다혜 씨라고 하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행정관에 있던 허연준이라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호남 출신들도 꽤 있습니다. 호남 그중에서 광주 출신들도 막 일부러 집어넣습니다. 광주 출신이나요? 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추상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네. 전라도 광주에서 태어나서 박정희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헤어졌다가 어떻게 박정희 그리운 이름을 다시 만나는지 그 과정만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러면 진솔한 원고가 됩니다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렇게 돼서 만든 중요한 글을 써줬던 인물이 주동식 씨입니다. 주동식 씨는 네. 광주에서 좀 당협위원장으로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광주의 정서를 바탕에 깔고 네. 그러나 호남 사람들도 미워할 수 없는 이름 박정희를 얘기한 거죠. 예, 꼭 자유우파들만 들어간 건 아니네요. 보니까. 아닙니다. 범자유우파예요. 네. 좌빨들한테 하면 헛소리를 할까봐 네. 그 친구들한테 부탁은 안 했습니다. 광주 다음에 출신이어도. 숨결이 해명될 때는 투가 나오면 그때는 좌빨들,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도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유독 이제 디자인이 참 세련된 이 책 예. 무엇을 담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유신을 집중적으로 언급을 한다. 왜 10월 유신이냐? 대한민국의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을 만든 결정적인 시기가 1972년도 10월 달에 선포됐던 10월 유신입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은 정말 비상한 방식으로 해서
유신을 선포합니다. 유신 선포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우선 국회를 해산시켜 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회 민주주의를 자처하는 친구들 포함해서 이른바 제야 세력들이 뭐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어떻게 국회를 해산시키냐고 발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산만 시킨 게 아니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 3분의 1을 그 안에다 국회의원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걸 유정회 국회의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들로 72년서부터 79년도까지 이 대한민국을 이끌었으니까 그야말로 입법, 사법, 행정의 세 가지 네. 대한민국을 끌고 나가는 축이 있으면 거의 상당 부분을 행정적으로 대통령 권력 쪽으로 왕창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서 그래도 원활하게 통치가 안 되니까 이른바 긴급조치라고 하는 걸 연쇄적으로 계속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숨가쁘게 이끌어져 왔던 1972년도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시긴 네. 79년도까지를 이른바 유신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좌빨들이 그 시대를 유신 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기를 뭐 친구들이 뭘 봐가지고 이기라고 위기는 뭐냐 그랬더니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한 80년대를 유신 2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거는 쟤네들의 정치적인 수사입니다. 합의된 바 없습니다. 쟤네들끼리 그냥 하는 얘기고 정확하게는 72년부터 79년도까지를 얘기합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10월 유신의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는데 거의 대부분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혹시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가 종심 집권하기 위해서 맞아요. 자기가 총통을 하기 위해서 권력 요기에 의해서 이거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한 죽을 때까지 집권하기 위해서 헌법을 마음대로 뜯어고치고 그걸 만든 대통령이다. 그 다음에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란 국민들이 직접 하나하나 대통령을 뽑는 직접 선거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체육관에 모여서 수천 명의 통일주체 국민회의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간접 선거로 대통령을 뽑게 돼 있습니다. 분위기상 박정희 대통령이 계속 연임하고 또 연임하는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권력 요기에 의해서 유신을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맞는 말이다. 맞는 말일 수도 있다. 맞는 말이 다는 아니고 맞는 말일 수도 네. 있다. 네. 그럼 그 숨은 뜻이 더 중요하겠네요. 숨은 네. 뜻은 뭘까요?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영구집권을 위해서 총통이 되기 위해서 유신을 만들었다라고 보는 거는 그때 1972년도의 시야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이후 대한민국이 무려 반세기가 흘렀다면 역사의 시선으로 박정희와 5.16, 그 다음에 10월 유신까지 전체를 들여다보자는 게 이 책이 가지고 있는 기본 시선입니다. 자, 지난 50년 사이에 대한민국이 무슨 변화가 있었냐, 특히 10월 유신 때 대한민국이 어떤 변화가 있었냐, 저는 두 가지로 꼽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대한민국이 지금 제조 강국이라고 자랑하는 거의 모든 것이 그 유신 기간에 뼈대가 굵어집니다. 그러니까 경공업 중심에서 중공업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체질을 완전히 바꿉니다. 네. 극적으로 바뀝니다. 드라마틱하게 바뀌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동차, 철강산업, IT, 석유화학, 조선업 이런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그때 정말 대한민국이 빅뱅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시기가 72년부터 79년, 더 길게 보면 80년대까지 그게 이어집니다. 네. 중화학공업이라고 하는 옥동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 체제를 좀 견고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만드는 체제가 유신이라고 나는 이해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말고 또 있습니다.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멀쩡한 시선으로 편견만 안 가지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그렇구나 하고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대한민국이 지금 살아서 숨쉬고 있고 지구상에 아직도 강국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10월 유신의 열매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아, 지금 이까지가 그럼 대한민국이 생존해 있다는 것 자체도 10월 유신의 긍정적인 성과 열매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2년도에 유신을 선포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어영부영하고 있다가 지구상에서 몰락한 나라가 있습니다. 사라져버린 나라가 있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그 베트남 아닙니까? 월남 아닙니까? 월남은 그 뒤로 3년 뒤에 정말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리고 적화 통일돼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 대신 만들어진 쟤네 월맹 쪽하고 합쳐지지 않았냐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어쨌든 자유민주주의의 깃발을 든 베트남은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 박정희 대통령은 10월 유신을 통해서 중화공업이라고 하는 옥동자를 만들어냈다. 동시에 자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한테 줬다. 이거는 움직일 수 없는 진실입니다. 네, 그런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유민주주의가 시작된 계기가 지금 유신의 결과다. 그 얘기신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막 네,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 돌아버리려고 그럴 겁니다. 네, 아유, 저 사람 왜 이렇게 있을 것 저렇게 얘기를 하냐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진정을 하고 제 얘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가 맞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얘기해서 박정희 정신은 뭡니까? 이 책에도 보면 박정희 정신의 모든 것이라고 써있어. 자꾸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박정희 정신이란 뭐냐고 물어보는데 그것도 너무도 간단해요. 우리도 잘할 수 있다. 우리도 해낼 수 있다. can do spirit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수단에 불과하는 겁니다. 박정희가 그 수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려고 하는 건 무엇냐가 중요한 거고 그게 유신의 목표였습니다. 그게 뭐였냐? 정말로 대한민국이 온전하게 부국강병에 성공하는 것, 박정희는 그걸 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박정희의 꿈은 한마디로, 박정희 정신은 한마디로 자립경제, 자주국방을 통한 대한민국의 완성이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실천이었습니다. 박정희는 단지 제야 세력, 비판 세력하고 방법이 달랐을 뿐이지 목표는 하나였다. 그게 바로 박정희 정신이었다. 그걸 어떻게 이룩했냐? 10월 유신을 통해서 이룩했다는 게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이 책의 모든 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도 헌정을 파괴했다. 그런 목소리보다도 그 과정에 숨어 있는 내용과 그런 것을 파악해야 된다라는 거를 좀 꼬집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사실 유신하면은 부정적인 인식이 큰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걸 어떻게 돌파하실 건지 참 궁금한데요. 사실 유신이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복잡한 현안에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저 인정을 합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도 꼭 10년 전에 대선 후보 시절에 이 문제가 끊임없이 민주당 애들이 문제 제기를 하자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합니다. 10월 유신하고 5.16 혁명으로 해서 피해를 본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합니다. 그 정도로 유신은 대한민국 사람들의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깃발을 들었다라고 하는 자부심에 일정하게 상처를 줬다? 인정할 수 있어요. 인정할 수 있는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얘기를 아까 드렸죠. 그 다음에 박근혜의 사과는 정치적인 사과일 뿐입니다. 정치적인 사과일 뿐이고 역사의 시선으로 아까 말씀대로 역사의 시선으로 10월 유신을 다시 한번 평가해 보자면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게 이 책에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내용도 어렵지 않게 재미있게 소설식으로 적힌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볼 필요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데 민주당에서 사실 그 올해 초에 유신 50년 군사 독재 청산위원회란 기구를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유신 옹호는 사실 꿈도 꾸지 말라는 식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10월 대한민국에서 현재 박정희 대통령과 5.16 10월 유신을 제대로 우리가 평가를 하고 옹호하려고 하는 세력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현 주소예요. 네, 사실 악마화가 좀 되어 있죠. 거의 박정희 하면 뭐 악의 꽃으로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를 긴 시선으로 바라보는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너무 그때의 시야에 매몰돼서 이런 짓을 합니다. 아까 얘기하신 대로 유신 50년 군사독재 청산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을 때 옆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했던 친구가 카톨릭의 신부 함세웅이라는 사람입니다. 함세웅이가 이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유신 때부터 망했다는 식으로 이때 연설을 했고 여기에 반항을 해서 만들어진 게 이른바 정의구현 사제단이었습니다. 근데 정의구현 사제단이라는 게 카톨릭의 교리에 근거하지가 않습니다. 주교회의 내부에 정의평화위원회라는 공식 기구가 있어도 정의구현 사제단이라고 하는 직책은 천주교의 위계질서 속에 존재하지 않는 기구입니다. 그게 동시에 50년이 된 겁니다. 근데 그 함세웅이가 지금도 살아서 고위성직자는 아니고 원로 사제라고 그러는데 지금도 유신을 욕하고 하는 거 보면 나이가 80이 됐습니다. 제가 볼 때 머릿속은 텅 비어 있고 카톨릭에도 충실하지 않고 현대사를 모르니까 그런 얼간이 같은 소리,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민주당 애들은 그걸 무슨 의지할 만한 권위라고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못난 민주당이 얼간이 같은 좌익 사제랑 같이 어울려서 놀고 있는 것 뿐이지 그게 의미 있는 건 아닙니다. 안타까운 거는 10월 유신 5.16 박정희를 제대로 옹호하려고 하는 세력이 없는 와중에 제가 만든 이번에 기획한 이 책은 그걸 왜 이런 상황이 됐냐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 이사님이 생각하시기에 박정희 정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이 그 요즘에 유행하지 않는 말인데 지금 사람들이 입만 뻥끗하면 하는 얘기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헬조선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사람들 1960년대 이전 70년대까지만 해도 입만 뻥끗하면 그때 젊은이들이 했던 얘기가 엽전의식이었습니다. 엽전의식. 아유 대한민국 놈들은 안 돼. 조선 놈들은 안 돼. 라고 하는 패배주의. 뭘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패배주의가 대한민국의 모든 젊은이들, 늙은이들, 대한민국의 모든 엘리트들을 감싸고 있던 어떤 기본 분위기였습니다. 이거를 지금 엽전의식이라는 말을 들어보지도 않았죠? 네. 오케이. 그 정도로 그 말이 사화가 됐습니다. 그 말이 사화가 됐다고 하는 거는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패배의식은 이미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이미 우리가 무역 수지로 따져가지고 여러 가지를 국력으로 봐서 10위권 국가를 얘기합니다. 2차 대전 후에 우리만큼 성공한 나라는 지구촌에 없어요.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없다니까요.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대한민국입니다. 신데렐라 국가가 정말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든 거는 박정희의 캔드 스피릿,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게 성공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정희 정신이란 뭐냐?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주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완성이 되는 부국강병의 나라, 그걸 꿈꿨던 게 완성이 된 거예요. 박정희의 꿈은 이미 상당 부분 달성이 됐다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리는 모든 것은 박정희 때 만들어졌다. 거기에 대해서 등 돌리고 하는 거는 고생한 아버지 세대를 외면하는 아주 역사를 모르는 불안당 같은 자식들의 문제다라고 나는 얘기를 합니다. 나는 75학번이라서 딱 75년도에 대학교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분위기를 조금 안다고 봅니다. 예. 네. 책을 또 이제 내용을 보니까, 네. 요즘과 같은 내용들도 많아요. 뭐 청년의 꿈도 나오고, 거의 과거랑 틀리지 않게 나오고 있긴 하는데, 또 재밌는 게 제2의 유신 없이 대한민국 내일 없다. 그런 말도 나오는데, 이거는 무슨 뜻인지. 자,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아마 기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저는 대표 저자라고 그래서 저만 두 꼭지를 썼는데 두 번째 원고에다 제가 싱가포르 리쿠아누 총리를 얘기하면서 박정희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답답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원고를 보내자마자 편집자가 보자마자 저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아유, 이사님 원고를 보고 뒷목 잡고 쓰러질 좌빨들, 좌좀들이 질비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네, 저는 적이잖아요. 그 효과를 노렸어요. 근데 이게 나 혼자만 얘기한 게 아니고 자유파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걸 보고 답답해서 정말 제2의 유신, 제2유신이라고 하는 건 국가 혁신을 얘기합니다. 선제적으로 대한민국은 문단속을 하고 혁신해야 된다. 제2유신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저한테 비공식적으로 맨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두드려 맞을까봐 무서워서 얘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다 그렇게 썼습니다. 네. 제가 그걸 짧게 두세 줄이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10월 유신이 정말 국가혁신의 위대한 조치가 맞다면 지금 대한민국이 가사 상태에 빠져 있다. 대한민국이 가장 원하는 것이 또 한 번 10월 유신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길을 막고 물어보세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누구나 맨정신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입을 모읍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대한민국을 새롭게 설계하지 않으면 젊은 사람들이 길을 펴기 어렵다. 이렇게 저출산의 늪에 헤매는 국가가 정상화되기는 쉽지 않다. 그 다음에 이 기득권화되는 이 노동 귀족 세력들, 민노총애들, 언론 노조애들이 대한민국을 흔들고 대한민국을 적대시하고 있는 상황을 그냥 놔두고 끌고 갈 수는 없지 않냐. 그 다음에 주사파 세력이 어디 가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문재인 시절은 뭐냐면 남과 북에 있는 좌빨들이 드디어 한 몸이 된 시대였습니다. 그게 문재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가 대통령 그만두던 날 둘이 친서를 교환하면서 대통령 직무 마지막 날까지 귀하가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데서 경의를 표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싸가지 없는 얘기를 평양돼지 김정은이가 문재인한테 칭찬을 해줍니다. 문재인은 평양돼지 적한테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걸 부끄러운지 모르고 공개를 하는 사람이 문재인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에서 무엇 했나를 따져보는 의미에서 대한민국 대청소를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목소리를 못 내고 그냥 숨어 있을 뿐인데 저는 겁나는 게 없으니까 논리가 있으니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기를 덧붙이자면 이런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진짜 성공을 하고 싶냐? 정말 당신이 역사 속에 자리매김하고 싶다면 어렵지 않다. 가능하다. 쉽다. 이 책만 유심히 들여다보면 당신과 윤석열과 그의 스태프들이 이 책을 들여다보면서 공부를 하면 밤새워서 스터디 그룹 만들어서 공부를 하면 만에 하나 성공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라는 시사점을 윤석열과 그의 스태프들한테 난 들려주고 싶었어요. 네. 반복하자면 제2의 유신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 없다. 맞는 얘기예요. 나 이걸 취소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좌빨들이 수만 명이 떼거리로 몰려와도 내가 옳다고 하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질문이 좋았어요. 무섭지 않으냐고 물어보는데 그 얘기도 지금 나랑 대담하는 분이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첫 답답함 아니면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해도 되냐고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얘기가 올바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이거에서 나한테 올 수 있는 불이익이 올 거냐 아니 올 거냐는 그 다음 얘기예요.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하필 이제 오늘이 5월 18일 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인데 네. 다들 뭐 윤석열 정부에서 오늘 내려갔어요. 네. 네. 그거와 관련해서 이 유신과 네.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까? 좋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런대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에 35번의 자유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간 것만 해도 흔치 않고 우리는 윤 대통령한테 고마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분은 목소리만 가지고 있을 뿐 거기에 합당하는 도구를 갖고 있지 못하다. 목표를 정말 진심으로 확인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고맙게도 대한민국을 재건해야겠다는 표현을 거기다 씁니다. 재건이 뭡니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박정희 대통령이 72년도에 했던 국가혁신조치, 두 자로 줄이면 유신이 되는 겁니다. 이 책을 보니까 대한민국을 재건할 수 있는 길이 보이더라 하는 얘기를 나는 일주일 뒤, 한 달 뒤 윤석열과 그의 스태프들이 나한테 이구동성을 해주길 나는 원합니다. 내가 올 수 있는 이익이 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돼서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모습을 본다 그러면 나는 기분 좋고 흐뭇할 뿐인 거죠. 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책을 들고 나 이 책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여러분 나한테 돌 던져도 괜찮습니다. 재밌게 본 걸 재밌게 봤다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용기가 있는지를 나는 이 자리에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용기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5.18에 대해서 물어보셨죠? 네. 5.18 문제를 질문을 하셨는데 그거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광주 5.18이라는 게 뭐냐. 이게 대한민국 좌파들의 정치적, 도덕적 그 사람들의 정당화시켜주는 결정적인 디딤돌이 광주 5.18 문제입니다. 광주 5.18이 과연 광주 분들의 순수한 민주화 운동이었느냐, 아니면 불순 세력이 개입한 제3의 폭동이었느냐는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절에 문재인이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아직도 그 팀이 굴러가면서 5.18의 진실이 뭐냐를 캐고 있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정치권이 미리 앞당겨서 이게 우리 민주화의 출발점이라고 얘기한 건 조금 성급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헌법에 집어넣으세요. 집어넣고 그렇다면 민주화 운동에 걸맞다면 그 자랑스러운 유공자들이 누구였는지 명단을 밝혀달라.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가 알아야지 존중할 줄 아느냐고 해서 우리는 역공을 취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5.18의 진상이 뭔지를 규명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전문에 집어넣어라. 괜찮다. 정말 후손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5.18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제대로 캐고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건 그 다음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녹화날이 18일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건 조금 빠른 감이 없지 않습니다. 이게 제 판단입니다. 네. 이견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세요. 네. 그러면 이제 윤석열 정부가 사실 지난 10일 날 출범했잖아요. 네. 네. 거기에서 사실 자유민주주의 강조하면서 네. 또 반지성주의 그것이 민주주의의 위기로 빠뜨렸다. 네. 이렇게 지적을 하셨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평가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건 이 책 주제랑은 조금 벗어나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사 속에서 반지성주의라고 하는 고급스러운 용어가 대통령의 취임식이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온 거는 우리 정치사에서 진일보한 장면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 의견을 빙자해서 소수 의견을 찍어 누르지 마라. 그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지 않냐라고 하는 문제제기인데 이거는 민주당 의원들이 정말 가슴이 뜨끔해서 이 말에 담겨있는 의미를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표현을 쓴 거는 충분한 이해 없이 쓴 용어일 수도 있다. 현대사에 대한 공부가 우리가 볼 때 만족스럽지 않은 사람이 대표적인 중에 한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조금 더 그 말을 썼을 때는 좌빨들의 전략과 전술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2% 아쉬움이라고 얘기해 두겠습니다. 80%의 아쉬움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지나치고 그 아쉬움이 있다. 그걸 나중에 우리가 채워줘야겠죠. 네. 예. 예. 그러면 네, 윤석열 정부 여소야대 정국인데 네. 뭐 정치 현안도 한번 짚어볼게요. 예. 예, 윤석열 정부 앞으로 네. 나아가려면 어떻게 보완해 나가면 좋을 것인지 또 자유우파 측면에서 이거 필요한 것 같습니다. 책의 저자로 저를 불러놓고서 네, 그 정치 이상을 현안 요구를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을 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기간이 앞으로 5년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요. 저는 1년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1년의 기준은 뭐냐? 제가 다른 유튜브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네. 이번에 6월 1일 날 있는 지방선거에서 이재명은 분명히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방탄조끼를 입게 됩니다. 네. 방탄조끼 입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8월 달에 있는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당대표가 될 겁니다. 이건 뭐 정해진 공식입니다. 어디서 그런 얘기가 있냐. 좌빨 동네 재야 세력하고 현실 정치 세력을 모두를 감싸안는 우두머리 최고의 대빵이 최고 보수 최고의 총사령관이 서울대 영문학과에 있는 백낙천이라는 친구입니다. 이 백낙천이가 유튜브 방송에서 그렇게 지시를 내렸어요. 교시를 내렸어요. 그 교시는 과연 백낙천의 뜻이냐? 50%가 백낙천의 뜻이지만 나머지 50%는 어디서 왔냐? 이북애들의 지령이 나는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얘기를 나는 신문에 칼럼도 쓰고 방송에도 얘기했으니까 이의가 있으면 백낙천이가 나한테 얘기하면 돼요. 근데 얘기를 안 했잖아. 네. 그건 내 얘기가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백낙천이가 그 방송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재명이는 김대중 이후 가장 훌륭한 대중정치인이라고 하늘 높은 듯이 지켜 올렸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앞으로 민주당은 이재명을 중심으로서 재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줬고 또 하나는 동시에 민주당은 완전히 혁신을 해야 된다. 혁신을 어떻게 하느냐. 온건 개혁 세력으로 후퇴하지 말고 더 강력한 선명한 야당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줍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미국 민주당도 좀 수상하지만 민주당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해방 이후 만들어진 온건개혁 세력이 아닙니다. 걔네들은 상당 부분이 조선노동당의 형제당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불구죽죽합니다. 이 정당은 당 강령에서부터 그걸 밝히고 있어요. 이건 난 이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민주당의 당 강령을 살펴보시면 저 당이 우리가 알고 있는 조병옥 신익회의 건국 이대 우수한 정당이 아니고 어느 순간 변질됐다는 걸 확인하실 텐데 백낙천이는 그거를 되돌리지 말고 더 불구죽죽한 당으로 밀어붙이자는 지령을 내린 겁니다. 지금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8월 달에 보나마나 이재명이가 당대표가 되고 그때부터 1년간 이재명은 윤석열을 상대로 해서 건고딜척의 승부수를 띄울 겁니다.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 대한민국이냐 반대한민국이냐 자유민주주의냐 진보적 민주주의냐 진보적 민주주의 이른바 인민민주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의 어마어마한 싸움이 벌어질 거고 그때 광우병보다 더 무시무시한 싸움도 벌어질 거고 세월호 같은 일도 벌어질 수 있다. 앞으로 1년여 동안에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이런 드라마를 염두에 두자면 정말 윤석열과 그의 스태프들이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국가혁신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책에서 제 메시지를 재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국가혁신의 조치를 해야 된다. 예. 그리고서는 이재명 전 후보도 지금 예고까지 하셨어요. 네. 전당대회까지. 예, 그런데 예. 혹시 민주당 이번에 조기 등판 예. 이재명 후보를 등판시켰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득실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아마 쟤네들이 지방선거에서는 거기에 대한 반발로 상대적으로 표를 까먹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광역단체장 한두 군데는 밀리는 수도 있겠지만 그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재명이 민주당의 당권을 장악해가지고 윤석열과 한판 붙는다고 하는 그림, 원래 그림대로라면 그건 뭐 결정적인 하자는 아니라고 나는 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정말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느냐 아니면 윤석열의 정부가 5년은커녕 1년 전후에서 꺾일 수도 있다. 그러자면 민주당과 이재명의 움직임, 그 다음에 뒤에서 리모컨트롤로 움직이는 백낙청 이런 원탁회의의 멤버들의 움직임까지 한꺼번에 봐야 된다. 신문만 쳐다봐서는 여러분 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절반이 더 중요하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지방선거가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시네요. 예. 네.
한번 곰곰이 다 짚어보도록 하고요. 네, 다시 책으로 책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네네,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책을 많이 팔아야 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못 해주신 말씀이나 이 책을 우리가 좀 봤으면 관전 포인트 하나 짚어주신다면요? 오케이. 저는 이 책을 만들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지가 지금 50년이 다 되는데 단 한 번도 박정희라는 이름으로 상품을 만들어서, 문화 상품을 만들어서 히트친 게 없어요. 책이면 책, 뮤지컬이면 뮤지컬, 모든 걸 만들어서 정말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만큼 박정희는 악마화되어 있다는 거죠. 박정희는 이름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안 된다라고 하는 암묵적인 좌빨들의 추술에 우리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건 대한민국 전체가 거대한 박정희의 기념관이에요. 굳이 여기다 상암동에다가 저기 조그맣게 기념관을 안 만들어도 길바닥에 굴러가는 지하철, 서울의 주요 도시 지하를 울러가는 지하철은 모두가 박정희가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 아닌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단 하나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다 그게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박정희라고 하는 분을 언제까지 역사에 저쪽 늪에다 집어넣고서 외면하지 않는 거는 그거는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흔한 얘기로 음수사원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을 먹을 때 이 물이 어디서 왔냐를 생각해 보자는 건데,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고 있는 거에 글쎄 100%라고 얘기하면 좀 지나치겠지만 80에서 90%는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한테 물려준 유산,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대한민국 이외에 거의 모든 나라, 아프리카, 동남아 나라에서 입만 열면 얘기하는데 우리에게는 그 한 명의 사람이 없다. 박정희가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고 당신들은 박정희가 있어서 이렇게 살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한다는데, 한 번쯤은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박정희가 남겨준 우리의 유산, 그분의 정신을 한번 진지하게 얘기해 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책만큼 괜찮은 거는 흔치 않다. 이 책에 성공하는 거는 제가 팔아서 인세를 많이 갖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화두를 던져주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박정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냐, 그래야지 앞으로 전진하는 데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고 이 책에 여러분이 전철에서나 어디서나 이 책을 보면서 여러분의 헝클어진 생각을 정돈할 수 있는 계기로 삼기를 저는 원합니다. 네, 앞으로 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꼭 읽어보아야 할 책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또 박정희에 대해서 평가가 제대로 이어져야 된다. 그런 거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21세기 사람 중심의 정치를 말한다 조우석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인터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